안녕하십니까. 이차장 양수입니다. 오늘이 10월 7일 목요일, 지금 현재 시각 오후 3시 55분 접어들고 있습니다. 자, 아직까지만 해도 상당히 끔찍한 그런 폭락 상태였었죠. 계속 어디까지 추락할지 심히 걱정이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 좀 어느 정도 반등이 나왔어요. 특별한 호재가 주어졌다, 이렇게 보기 어려운 국면에서 미국 시장의 반등이 나왔고, 또 나스닥 선물이 좋았던 것이 큰 영향을 준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어쨌든 현재 약세 국면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어떤 반전 모멘텀이 주어진 것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최근의 급락세는 워낙 분위기가 안 좋고, 또 그런 분위기 속에 일부 외국인 내지 기관들이 지수가 내려가는 쪽으로 단기 트레이딩을 한 측면이 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낙폭이 좀 증폭된 측면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제 이런 말씀을 드린 바 있었죠. 자, 종합지수 3,000포인트가 너무나도 허망하게 깨진 것. 자, 그 자체도 이제 문제가 되고요. 여러 가지 측면, 상당히 주변 상황이 안 좋아서 악재투성이었죠. 분위기가 안 좋고, 일각에서는 심각한 대폭락이 온다라고 하는 그런 아주 위협적인 경고의 목소리도 나오고 말이죠. 그래서 분위기가 안 좋았던 건데, 설사 그렇다 치더라도 또 기술적으로 봤을 때 현재 보고 계신 화면에 수평선 두 개 중에 밑에 있는 수평선이 종합지수 기술적으로 의미가 있는 2800포인트입니다. 거기까지도 내려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하지만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봤을 때 한 2800 정도까지는 안 내려가지 않고 한 2900 정도 수준에서 그런 정도에서 방어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예상을 좀 해봤던 건데요. 실제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갖가지 대형 악재 중에서, 자, 미국의 국가부채 한도 협상 문제가 약간 가닥이 잡혔죠. 궁극적으로 해소된 것은 아닙니다. 공화당 측에서 그 협상 기한 10월 18일 날로 아주 촉박하게 잡혀져 있는 것을 일단 단기 유예를 했죠. 12월 31일까지 말이죠. 그래서 숨통이 좀 튀었다는 건데, 어쨌든 이런 정도를 통해서 종합지수 3,000포인트 정도로 회복하는 정도 수준, 그런 정도의 상황이 될 것이라는 것을 예상해 볼 수 있다는 건데, 자, 문제는 어쨌든 뭐 큰 두 가지 악재가 남아 있습니다. 한 가지는 11월 3일 날 FOMC에서 테이퍼링이 단행될 소지가 높다는 거 하나 하고요. 그리고 보다 궁극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무래도 물가 문제와 더불어서 현재 내년도 그 어느 때 조기 금리 인상, 이른바 긴축이 되는 거죠. 이 두 가지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시간이라면 내성이 생기면서 극복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어찌됐든 초기에는 그 부담 때문에 탄력이 나오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것과 연말 장세나 연초 장세는 항상 지수가 올라가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것과 부딪힙니다. 어떻게 상황이 전개될지를 전체적으로 그려가면서 현재 시장을 봐야 된다 하는 건데, 아마 11월 3일 날 테이퍼링이 단행이 된 다음부터는 괜찮을 듯 합니다. 어쨌든 그때 전까지는 지수는 조금 답답하게 움직일 소지가 있고, 조금 더 올라간다면 3,000포인트 정도 수준까지 올라갈 것이라는 정도까지의 윤곽만 그려놓고 현재 시장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이런 것들입니다. 일단 시장 상황, 특징, 여러 가지 정황을 다각도로 조명을 좀 해보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오늘 우리 주요 종목 중에서 이들 종목이 특징적으로 움직여서 대별이 됩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그리고 셀트리온인데요. 셀트리온 낙폭이 장난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원스럽게 반등이 나오지 못했습니다. 근데 삼성바이오로직스 조금 더 낫죠. 어쨌든 두 종목 중에서 하나를 고른다고 한다면 무조건 삼성바이오로직스입니다. 또 특별히 셀트리온을 갖고 계신 분들은 어차피 똑같이 내려갔으니까 단기적으로는 서로 부담이 없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셀트리온 갖고 계신 분들은 아무리 셀트리온이 좋다 하더라도, 여태까지 계속 갖고 계셨다 하더라도, 그 셀트리온을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파시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사야 된다 하는 그런 논리, 왜 그래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다른 종목을 하시는 분들도 그 내용을 들으시면 참조가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얘기 오랜만에 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오랜만에 오늘 시장에서는 뭐 별반 주목받지 못했습니다만은 사실은 상당히 중요한 촌촌살인격의 승부수를 날렸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물론 단기적인 모멘텀은 전혀 아닙니다. 장기적으로 2025년까지 향후 4년 정도 앞을 보고 삼성전자를 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그 이상 보고 있죠. 4년 정도가 아니라 2030년 또는 자식한테 물려줄 정도로까지 장기 투자를 하자, 이런 관점인데, 어찌됐든 2025년도 이내에 모종의 대변화를 일으킬 만한 그런 승부수가 던져졌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시장을 보시도록 하시죠. 일단 종합지수 차트를 올려놓고요. 자, 오늘도 이슈부터 점검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른바 S공포, S는 스태그플레이션, 물가는 올라가고 경기는 침체된다라는 경제학 용어입니다. 최근에 미국의 9월달 CPI, 소비자 물가지수가 5.3%, 뭐 지난달보다 더 높아진 것은 아닙니다만은 어쨌든 절대 수준이 워낙 높고요. 금년 초 대비를 봤을 때 거의 3배 이상으로 높아진 상태입니다. 국내 우리나라 물가도 계속 고공행진을 하고 있죠. 미국보다 낮긴 합니다만 2.5%로서 현재 6개월째 계속해서 2%대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는 것 등 물가뿐만이 아니고요. 최근에 석탄가, 천연가스 가격, 원유가 등 현재 지금 원자재 가격이 많이 올라가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곡물가도 들썩거리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지금 현재 경기가 약간 둔화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물가까지 현재 올해 물가까지 올라가고 그것이 고착화되면 대단히 큰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됩니다. 그것이 바로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건데, 이 바람에 긴축을 한다는 거죠. 이것 때문에 이제 우리 증시가 이렇게 휘청했다 하는 그런 논리가 최근 매스컴에서 주로 얘기하는 현재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내용은 뭐 그전에 말씀드렸던 건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 물가에 대해서는 추세적으로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릴 기회를 갖겠습니다. 단기적으로 중기적으로 이 고물가가 어느 정도 유지는 되겠지만 일정한 기간 지난 다음에는 다시 물가가 내려갈 소지가 대단히 거의 확실시 됩니다. 근데 물가와 관련돼서는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 일단 결론 삼아 그 내용만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왜 그런지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자, 그리고 미국의 8월달 무역수지 적자가 733억 달러, 대단한데요. 한화로 따지면 얼마입니까? 85조 원? 뭐 그런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사상 최대입니다. 사실은 그전 한 분기 매월당 500억 달러만 돼도 지나치다라고 했던 것이 지난 트럼프 정권의 입장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바이든 정권에서는 730억 달러인데도 불구하고 별 말이 없어요. 근데 이 부분에 관련돼서는 반드시 우리한테 불리한 것은 아닙니다. 일단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 재정 부담이 가중된다는 것에 있어서는 분명히 현재 악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적자를 본다는 얘기는 그만큼 달러가 전 세계로 현재 공급이 된다는 뜻이 되죠. 글로벌. 근데 너무 많이 공급되는 측면이 좀 있긴 있습니다. 적정한 수준은 미국의 무역 수지가 매월 300억 달러 내지 400억 달러 계속 적자를 보는 것이 적정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설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거의 2배수로 공급되고 있다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을 수 있다는 건데, 어쨌든 당장은 글로벌 경제의 활력소가 된다는 측면이 있고요. 동전의 양면이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런 식으로 아무리 그것과 관련돼서 관대한 바이든 정권이더라도 무역 수지 적자가 이렇게 무한대로 커지는 식으로 이렇게 확대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측면에서 제동할 소지가 높다는 건데, 그랬을 때 가장 크게 그들이 손댈 수 있는 분야는
바로 환율입니다. 지금 현재 원 달러 가치가 워낙 높죠. 워낙 높다 보니까 바잉 파워, 구매력이 높아서 많이 매수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수입 무역 적자 생기는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트럼프 정부는 그걸 철저하게 단속을 했는데요. 바이든 정권은 안 그래요. 그런데 현재 그 임계점을 넘어서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조만간에 환율과 관련된 그런 입장과 관련된 정책을 내놓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현재 지금 달러 강세가 어느 정도 제동이 되겠죠. 현재 지금 달러 인덱스는 94 정도가 있는데 94 정도에 있는데 제동을 한다고 한다면 92 정도 아래로 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해 볼 수 있다는 건데,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도 그에 따라서 어느 정도 안정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글로벌 금융시장에도 일단 긍정적으로 작용될 소지가 있다 하는 점에서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니다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그리고 이제 시장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1.5363인데 계속 높아요. 근데 이게 방향은 괜찮아요. 즉 금리가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채권 가격이 떨어진다는 거고, 채권 가격이 떨어진다는 것은 채권의 인기가 낮아진다는 뜻이거든요. 그 얘기는 그 대신 그 대항마라고 할 수 있는 증시가 상대적으로 부각된다는 얘기니까 흐름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 속도나 정도가 지나치면 문제가 된다는 건데, 지금 현재 약간 그 변동성이 높아서 경계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쨌든 일단 아주 심각한 상황은 전혀 아닙니다. 그리고 달러 인덱스 94점이 높아요. 원달러 환율 1190원입니다. 아직 1200원까지 가지는 않았지만 계속해서 높은 상태입니다. 이것이 안정화돼야 된다는 건데, 일단 그 상태에서 우리 증시가 급락한 만큼 현재 원달러 환율이 급등한 것은 아니어서 그나마 다행입니다만은 절대 수준이 현재 높습니다. 즉 달러 가치가 높고 원화 가치가 낮다는 얘기가 되죠. 자, 흐름을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잠깐 차트를 한번 보시도록 하죠. 현재 보고 계신 화면에 오른쪽 하단에 있는 차트가 원달러 일봉 차트인데요. 제가 그어놓은 수평선 두 개 중 상단에 있는 수평선을 넘어서서 1200원 근처로까지 바싹 올라가 있는 그런 상태인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1200원이 넘어가는 수순이 나와서는 조금 곤란한 측면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은 경계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주변 증시, 오늘 주변 증시 중에서 눈여겨볼 대목은 나스닥 선물입니다. 최근 우리 증시의 장중 지수나 그와 관련된 장중 판도상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그런 섹터나 또는 요소는 나스닥 선물 지수입니다. 나스닥 선물이 강하냐 약하냐에 따라서 우리나라 장세가 영향을 받는다는 건데, 특히 단기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은 그 점을 잘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건데, 오늘 하루 종일 강세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나스닥 선물이 좋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 점은 단기 매매 차원에서 이해를 하시면 될 거, 응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수급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을 보게 되면 수급은 자막을 지워놓고 테이블만 보도록 하죠. 자, 오늘 같은 날 기관, 그것도 최근에 집중으로 단기적으로 매도를 많이 했던 금융투자 위주로 그 물량을 팔았던 물량 걷어들이는 모습이 나왔으며, 전반적으로 지수가 강할 때 보였던 외국인들의 순매수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1000억 원 정도 순매도를 했다는 것이죠. 개인들도 매도를 했고 말이죠. 사실 전형적인 지수 급등, 반등의 그런 모습은 외국인과 기관의 동시 쌍끌이 순매수인데, 그런 모습이 아니다는 점에서 현재 우리가 악재를 완전히 극복하지 않았다는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다 하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상황은 계속 급전직하로 더 나빠지지는 않을 것 같다 하는 것은 다른 수급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다 하는 건데, 특히 베이시스가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하루 종일 그래도 어렵사리 플러스, 즉 현재 컨텐고 상태를 만들어 놓고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분위기가 낮았다는 것을 보여주고요. 어쨌든 그와 관련돼서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B차익 프로그램 매수인데 그렇게 많이 들어온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약간 도움이 됐다 하는 측면,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급락세에서 벗어나서 안정될 수 있는 현재 수급적 기반이 만들어졌다 하는 건데, 자, 그것이
시장 전체 추세적인 상황을 담보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내일 또 어떻게 변할지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일단 안정을 취할 수 있는 상태는 됐다. 이런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주제인데 삼성전자 얘기를 먼저 하도록 하죠. 삼성전자 얘기를 일단 차트를 올려놓고요. 그리고 두 번째 주제로 가서 밑에 보면 삼성전자 이슈가 있죠. 삼성전자 차트를 한번 올려놓고 삼성전자가 다른 종목에 비해서 더 많이 빠지거나 한 것은 전혀 아니죠. 오히려 다른 종목에 비해서는 덜 빠진 겁니다. 물론 그전에 올라간 것도 없기 때문에 그 상태에 더 빠질 것도 없는 상태라는 점에서는 그 점 충분히 이제 합당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상대적으로 덜 빠진 것만큼은 분명하죠. 그런 가운데 나온 뉴스가 되겠습니다. 그 하단에 6번에 보면 삼성전자 이슈인데요. 삼성전자가 2022년 내년이죠. 6월부터 3나노 파운드리입니다. 조기 양산 체제에 돌입한다라는 계획을 공표했죠. TSMC 강력한 파운드리 부분에 세계 제1의 업체, 난공불락의 업체입니다. TSMC는 2022년 7월 달부터입니다. TSMC가 이 3나노에서는 지금 주 파운드리 분야의 나노 수준은 현재 5나노 내지 7나노가 주로 생산이 되고요. 3나노는 2022년 7월 달부터 TSMC가 세계 최초로 양산 체제에 돌입한다는 것이 여태까지의 그림이었다는 건데 그보다 한 달 앞서서 이제 삼성전자가 먼저 치고 나가기 시작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이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거기서 그치지 않고 꿈에 인류가 취할 수 있는 가장 작은 크기인 2나노 수준의 그런 파운드리를 그런 칩을 2025년부터 양산 체제를 구축하겠다라고 구체적으로 그 연도까지 정하고 2나노 또 두 개 현재 3나노도 마찬가지고 2나노도 마찬가지고요. 그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삼성전자가 자랑하는 GAA 기술, 그레이트 올 어라운드 기술을 적용한다라고 했습니다. 이 GAA 기술은 TSMC가 자랑하는 핀팩 공정 기술보다 월등하게 유리한 그러한 성능 측면, 면적 측면, 전력 효율 측면에서 적어도 30 내지 50%를 능가하는 그런 정도의 압도적인 효율을 보이는 그러한 기술입니다. 사실 이런 반도체 칩에서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은 누설 전류거든요. 누설 전류를 어떻게 차단하느냐 하는 건데 핀팩 공정은 3면에서 차단하는 거고요. 올 어라운드는 이제 그 말 그 자체로 모든 면, 올 어라운드에서 이제 차단한다 하는 것에서 그만큼의 효율성은 높아진다는 건데 대단히 어려운 기술로 삼성전자만 갖고 있는 기술입니다. 이것이 TSMC를 추격할 수 있는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다라고 삼성전자가 그 전부터 계속 강조했던 그런 핵심 기술이 된다는 건데 그것이 말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년부터 한 3나노가 양산되는 그 시점부터 그 3나노에 적용이 된다는 거고 그리고 2025년도는 그보다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3차원 현재 3차원 그 GAA 공정에 또 도입이 된다. 2차 도입이 된다는 거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기술 개발과 관련돼서는 현재 TSMC가 $1,000억 달러 투자하고 인텔이 또 파운드리에 재지불하고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다른 업체들은 상당히 앞서 나가는 그런 기술과 또 대규모 투자를 한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삼성전자는 그와 관련된 내용이 전혀 없어서 과연 삼성전자가 뭘 하는지 걱정이 된다 이런 식의 분위기였던 건데 그런 우려를 이번 발표를 통해서 완전히 불식시켰다라고 하는 것 하나 하고요. 두 번째, TSMC를 본격적으로 추격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그림이 또 그와 관련된 기술이 현재 제시됐다는 것이 있고요. 물론 단숨에 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적어도 5년 정도는 걸릴 것 같고요. 자, 그리고 2020 내년부터죠. 파운드리 부분에서 매년
사실은 1조 수익을 내는 것도 어려웠던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분기당 1조까지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 파운드리 부분에서. 그래서 여태까지는 파운드리에서 간신히 수익을 내는 정도에 국한했지만 내년도부터는 TSMC 정도의 영업이익률이 뭐 30%, 40% 그런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20%대까지 올라서는 그런 모습을 보이며 고수익 구간으로 진입한다는 거죠. 내년부터 시작한다는 겁니다. 내년부터. 그래서 내년 좋아지고 내후년 또 좋아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TSMC의 그 영업이익률을 따라가는 정도 수준까지 한 5년 정도면 되지 않을까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TSMC가 점유율이 더 벌어져서 TSMC가 좀 58% 그리고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부분 14% 정도밖에 안 되지만 내년부터는 보다 빠른 속도로 최근에 역주행했던 것을 벗어나서 다시 이제 정상 주행하며 TSMC를 부지런히 쫓아가며 5년 정도면 거의 만멍 정도 수준까지 가지 않을까 싶고 10년 후가 되면 TSMC를 압도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볼 수 있다는 거죠. 그것에 기반이 되는 가장 기초적인 그러한 현재 추격 그 논리를 제시했다. 공식적으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삼성전자 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뭐 전혀 걱정하지 마세요. 사실은 뭐 지장 들여다보는 것조차가 불필요합니다. 삼성전자 장기로 보시는 분들은요. 자, 그런 관점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는 내용이었고요. 그 다음에 셀트리온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셀트리온과 관련돼서 얘기하려면 상당히 많은 내용의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결론만 말씀드릴까 합니다. 일단 악재가 됐던 것은 일단 3분기 실적도나 이것도 좀 상당히 큰데요. 현재 2분기 때 영업이익이 2천억 정도였던 건데 그 30% 감해져서 또 시장 예상치 대비로 봤을 때도 거의 30몇 %, 39% 그런 정도 현재 감해져서 1,496억 신한투자금융에서 그 예측을 했다는 것. 실적 부진 얘기가 나옵니다. 여태까지 TSMC가 실적 부진 때문에 문제가 됐던 것은 거의 찾기가 어려운데 실적 부진 내지 둔화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것도 문제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2분기 말 기준 셀트리온 헬스케어 갖고 있는 재고 자산 아마 램시마 SC 같아요. 램시마 및 램시마 SC 피하 주사 제형이죠. 피하 주사 제형 이걸 많이 생산해 놨는데 생각보다는 잘 안 팔리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2조 1,431억 원이나 쌓여 있다는 거죠. 그만큼 뭔가 약간 차질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레키로나 코로나 치료제와 관련돼서 이미 머크사에서 경구용 치료제가 거의 개발되고 조만간 한 임상시험 다 마치고 집판된다는 소식이 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레키로나 치료제와 관련된 시장성이 훼손이 되죠. 그래서 그와 관련된 기대는 접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됐다는 것이 문제가 돼서 주가가 이렇게 그 우량주가 폭락을 했다는 건데, 그런데 저는 이것도 그거지만 기본적으로 평가전환 포인트가 원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2018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바이오시밀러와 관련돼서 상당한 기대와 그 상당한 성장성에 대한 어떠한 기대를 할 수 있었던 그야말로 성장주의 대명사였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램시마부터 유럽 및 미국에 시판되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는 실적으로 평가를 받아야 되는 실적주로 변환이 됐다는 것이죠. 성장주에서 실적주. 사실은 바이오주는 성장주, 실적주로 있을 때보다는 성장주로 있을 때가 훨씬 더 주가 흐름이 좋습니다. 실적주로 갈 때에는 실적으로 하나하나 실적에 나올 때마다 현재 주가와 대비해서 검증을 받아야 되는 냉혹한 그런 상황으로 몰리게 되거든요. 현재 성장주일 때는 얼마만큼 성장하겠다라고 하는 약간의 막연성이 오히려 주가 흐름에 도움을 주는 측면이 있었는데 그 단계를 넘어섰다는 거죠. 이미 냉혹한 현실을 몰리게 되는 실적주로 평가받고 있는 그런 상태다 하는 점에서 상당한 그와 관련된 부담을 항상 안게 됐다는 것이 일단 문제가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원래부터 바이오시밀러는 상당 기간이 지나가게 되는 경우에는 현재 셀트리온이 바이오시밀러 독주 상태에서 지금 현재 삼성 바이오 에피스도 하고 있고요, 파이자도 하고 있고요.
세계 굴지의 제약 업체들도 이쪽 시장으로 대거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보적인 경쟁력이 저하될 수밖에 없다는 기본적인 경쟁 심화 문제가 됐다는 것이죠. 또 오리지널사의 반격도 있고 있어서 현재 그 과거의 고마진이 계속 유지될지 여부, 또 다른 경쟁업체와의 시장 쟁탈전 같은 이런 문제도 생긴단 말이죠. 네, 그런 문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삼성 이 셀트리온이 나름대로 바이오든 기타 신약 개발과 관련된 비전을 이렇게 발표된 바 있는데요. 하지만 바이오 시밀러는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 세계 최초로 하고 가장 독보적인 절대 지존의 입장에서 평가를 받았지만 신약 개발과 관련돼서는 셀트리온이 특별하게 다른 어떤 신약 개발사보다 더 낫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태는 아니죠. 그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그 중에 하나일 뿐. 그 전에 바이오 시밀러를 개발할 때에는 독보적인 존재였지만 신약 개발했을 때는 독보적인 존재를 할 수가 없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죠. 또 신약 개발을 한다는 그 자체만으로 그 자체가 바이오 시밀러와 같이 연결돼서 바이오 시밀러가 잘 됐으니 신약 개발도 잘 된다는 도식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현재 바이오 그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미래가 좀 불투명한 측면이 있다는 것이죠. 실적 성장의 한계가 좀 있고요. 한계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성장성에 대한 자신감, 신뢰감을 갖는 것이 그 점만 훨씬 못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걱정이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갖고 계시다면 과감하게 어차피 똑같이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같이 떨어졌거든요. 그렇다면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바꿔줘야 됩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단기적으로는 같이 많이 떨어졌으니까 사실 단기로 봤을 때는 입장이 비슷하거든요. 이때 바꿔주는 것이 좋다. 이런 관점이 되겠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그 뭡니까 경경 치료제 머크사에 그것 때문에 모더라가 충격을 좀 받았습니다. 이 모더라 관련된 CMO 실적은 다소 차질이 생긴다 하겠지만 대세적으로는 큰 문제가 되질 않죠. 제4공장 완공에 이어 추후 현재 그 인천 송도에 5공장, 6공장까지 현재 지금 건립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명실공히 세계 제일 압도적인 제1위 CMO 업체가 된다는 거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트랙 레코드가 쌓이면서 할수록 결국 이쪽 분야 바이오 분야에 TSMC로 부상한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있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갖고 계신 분들은 너무나도 당연히 그대로 눈 하나 깜짝하지 마십시오. 무조건 갖고 있어야 되고 안 갖고 계신 분들은 매수해야 됩니다. 지금 나쁘지 않고요. 그리고 또 뭡니까? 좀 그 셀트리온 갖고 계신 분들은 제가 욕을 먹더라도 제가 말씀드릴까 합니다. 셀트리온 잘못 건드렸다가는 크게 욕을 먹고 그러긴 했는데 많이 저도 그런 경험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도 그 불사하고 제가 말씀드릴까 합니다. 셀트리온 파시고 현재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매수하시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